네, 오늘은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악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은 원래 모차르트가 협주곡이 가장 잘하죠, 오페라랑 더불어서. 근데 이 1악장이 오보에 협주곡 1악장하고 똑같아요. 들어보시면은 재밌게 생각하면은 귀족들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조금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제 작품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복사한 거죠. 차이콥스키도 그런 선율들이 좀 있고요. 음악가들한테는 자기만의 어떤 작곡가만의 특유한 선율들이 항상 있습니다. 차이콥스키든 모차르트든 그리고 바하든 그죠?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쫓기는 나머지 시간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자기 작품을 오히려 스스로가 도용하게 되는데, 그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쫓기는 거예요. 마치 그 발자크와 도스토옙스키가 그 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추격당하는 느낌이 항상 있었듯이, 이 빚이라는 부분이 항상 사람을 더 위대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조금 더 양아로 만들죠. 그죠? 자, 저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는 게 취미예요. 누가 들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야, 참 그놈 참 고상하다. 고상한 놈이네? 야, 남자가 뭐 그렇냐. 남자는 술 퍼마시고 멋있는 척하고 허세 부리고 이게 남자인데, 그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남자 그렇게 조금 상남자 터프함이 오히려 남자의 어떤 그 상징처럼 되어버리는데, 물론 남자는 강해야 됩니다. 근데 강한 거랑 인척하거나 헌세하고는 전혀 다르죠. 남자는 좀 고상하면 안 됩니까? 남자 고상해도 되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몰입하고 응집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파괴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클래식 음악, 사고력, 생각이 다른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조건 뭔가를 하려면 다르게 해야 돼요. 같이 하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야, 뭔 놈의 책을 읽냐, 게임하러 가자, 놀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이런 게 이제 너무나 보편화가 대학교 때부터 돼 있어 버려가지고 많이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책 읽는 거는 정말 그 정신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싸움박질하고 육체가 너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요즘 헬스도 그렇고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만 너무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 영혼이 아주 부드럽고 강해야 되죠. 그 부드러움이 강한 걸로 연결된다는 거를 언젠가는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업을 하든 섹스를 하든 운동을 하든 부드러움이 강한 거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고상한 취미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오페라 공연을 보고, 오히려 여자들은 그런 쪽을 또 뭔가 이제 신분 상승의 의미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예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듣기가 중요합니다. 음악은 듣기가 중요하고, 미술도 그걸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죠. 그 인상파 그림을 보고 색깔이 어떻고 그림 형태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술 화가의 그 삶과 그 시대의 삶과 그러한 사조와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철학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합예술인 오페라와 더불어서 궁극의 형이상학적 철학인 소리를 그걸 대변한 거죠. 클래식 음악, 교향곡, 그렇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 시대와 영합하는 책이잖아요. 상업적인 책이죠. 그 TV 보는 게 낫습니다. 네. 인문학, 특히 철학책, 네. 그리고 문학책, 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이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1악장을 들으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티안의 취른트라는 여성이 지은 외국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책,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읽어야 할 모든 것. 네. 그리고 책, 이렇게 제목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참 이 일반 대중에게 참 수업하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구색을 딱 맞춰 놓기 때문에 이 책을 딱 펴시면, 이게 2003년도 들녘에서 발행됐는데 14세 인쇄가 2010년까지 꽤 그래도 팔렸다는 거죠. 추천의 말부터 쭉 시작해서, 이 크리스티안의 취른트는 1965년 독일 브레멘에서 태어나 함부르크에서 영문학, 예술사, 동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주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함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받고 있고요. 2001년 가을에는 셰익스피어 ABC를 집필했습니다. 추천의 말이 꽤 길게 초반부에 들어있고요. 문화적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 문화는 정치하고도 권력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문화예술은 정전과 문자, 독서, 문화 이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차례가 이제 나오는데, 세계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세계. 그 세계라는 챕터에는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신곡, 단테,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파우스트, 괴테, 인간 희극, 발자크, 모비딕, 허먼 멜빌, 율리시스, 제임스 조이스, 이렇게 지금 8편이 세계라는 챕터에 이렇게 차례로 나와 있고요. 대략 한 70페이지까지 지금 불러드렸던 8개 작품이 아주 중요한 그 인문 고정의 대표적인 작품들이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역시 8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 유명한 트리스탄과 이졸데, 고트프리트 폰 슈트라스부르크, 이분의 그 책이죠. 그리고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이 와중에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이 나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제가죠. 배경음악으로 들으면서, 자, 그리고 셔돌러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아주 중요한 문학책이죠. 우리나라 모든 영화, 외국 드라마 이런 것들 쫙 했을 때 위험한 관계가 거의 재료가 되는 그런 남녀 관계를 묘사하는 작품이죠. 신 엘로이즈, 장자크 루소,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 적과 흑 스탕달, 친화력 괴테, 보바리 부인 플로베르, 이런 식으로 사랑의 챕터에도 이 중요한 8개의 작품이 있고요. 뒤에 차례 넘기시니까 3작품이 더 있네요. 안나 까레리나, 롤리타, 에피브리스트. 이 책은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에피브리스트, 테오도르 폰타네,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작품이 있네요. 정치에서는 중요한 정치죠. 마키아벨리 군주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선이라고도 하네요. 홉스의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존 로크, 역시 영국의 통치이론,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의 사회규양론, 그리고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자유론의 존 스튜어트 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정체라는 부분은 꽤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여성, 문명, 정신, 셰익스피어, 이런 식으로 현대 통속소설, 컬트 문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성에 있어서는 데카메론, 그 다음에 채틀리 부인의 사랑, 디드로의 무례한 아이들 등이 있고요. 카사노바 해고록도 있네요. 자코모 카사노바. 경제는 애덤 스미스 국부론, 칼 마르크스 자본론,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 막스 베버의 중요한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원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탄티즘의 윤리와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굉장히 좀 경제학에서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칼 바크스의 도널드 덕 99프랑 100배대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버지니아 울프, 시몬드 보부아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자기만의 방, 제2의 성 등이 있고요. 문명에 있어서는 부덴브로크가, 토마스 만 역시 나오고 있고요. 몰리에르 희극 이런 등이 있고, 정신에 있어서는 몽테뉴의 수상록, 지킬박스 하이드시, 루이스 스티븐슨이죠. 자, 이런 작품 등이 이제 있는데,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도 있네요. 마르시아 프로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자, 그리고 현대라는 챕터에서는 토마스 만의 역시 마이산이 있고요.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베르토 무질의 특성 없는 사나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T.S. 엘리엇의 황무지, 버지니아 울프의 델로웨이 부인. 자, 제가 지금 여기 다 읽어드리지 않고 몇 개만 이제 중요 작품만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작품들. 통속 소설은 셜록 홈즈, 코난 도일이죠.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그린 미첼.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컬트 문학은 호밀바트 파수꾼, J.D. 셀린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컬트 문학으로 들어가네요. 괴테. 그리고 황야엘이 헤르만 헤세. 그리고 유토피아 사이버 세계 챕터라는 부분에서는 예상했다시피 1984 조지 오웰이죠. 그리고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등이 있고요. 학교 고전, 관계와 사랑, 비렐름 텔, 이런 프리드리 실러 작품이 포진되어 있고요. 한리 하인의 독일 겨울 통화, 아이엔도르프의 어느 빈들이의 생활, 아동도서로는 마지막 챕터네요. 루소의 에밀 교육에 관하여,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 해리포터 조앤 K 롤링. 이렇게 해리포터가 마지막 작품으로 대략 한 500페이지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추천의 말이 있고 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말이 있는데, 제가 머리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머리말에 조금 그래도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새 책을 사기 위해 3층짜리 대형 서점으로 간다고 해보죠. 바로 입구에는 눈길을 끌 만큼 번쩍이는 화려한 그림의 표지로 된 책들이 특별 가격이라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 뒤로는 눈길 닿는 곳마다 책들이 쌓여 있고요. 3,000평면 밑의 넓이에 희미하게 불빛을 반사하고 있는 표지들이 보입니다. 베스트셀러, 추리, 판타지, 요리, 책, 원예도서, 임신과 육아, 남성 라이프스타일, 브라질 역사와 커피에 관한 책 등등. 자, 서점이 상상이 되시죠? 책들도 유혹하는 거죠. 팔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30분 정도 여기저기 살피다 결국은 아무 책도 발견하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선택할 것은 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대략 이제 10년 정도 해서 매달 책을 한 5년 정도는 매달 책을 100만원치를 샀어요. 예스24나 뭐 알라딘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교보에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많이 사는데, 저는 대구인데 대구 동성로가 교보가 굉장히 크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또 클래식 강의나 오페라 하기 때문에 영상물도 많이 사고 클래식 음반도 많이 사죠. 제가 어렸을 땐 제1서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대신해서 교보문고가 이러한 아주 대구에 있는 크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이렇게 구비해 놨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책을 딱 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0분 만에 저는 책을 한 10권 정도를 골라버립니다. 저는 주로 3층에서 그 철학, 예술, 교양, 뭐 클래식 이런 쪽에서 3층에서 거의 가끔 경제학도 그렇고요. 다 고르기 때문에 동선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10분에 10권 정도를 그러니까 계속 사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책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알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죠. 근데 지금 이 머릿말을 딱 보니까 그죠? 네. 선택할 것은 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책 읽을 때 그죠? 우리 주로 표지가 예쁘거나 그림이 예쁘거나 좀 있어 보이거나 그리고 약간 또 남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추천 도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은 책 위주로 그죠? 유명한 작가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남들이 잘 읽지 않는 사지 않는 동서문화사 같은 책들을 좀 보셨으면 해요. 처음에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훨씬 재밌어요. 그게 진짜 인문학 서적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뭐 요약해 놓은 책들도 조금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확장해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있는 거를 알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동서문화사 책이나 뭐 민음사나 문학과 지성사, 문학동네, 뭐 민음사 이런 책들을 쭉 보다가 그죠? 그 베스트셀러 누가 요약했거나 지금 현존하는 베스트셀러 보면은 굉장히 시시해요. 2, 3년만 지나도 읽기 싫어요. 버리게 됩니다. 예. 베스트셀러는 궁극에는 제일 안 좋은 책이에요. 왜냐? 대중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식과 미학은 소수만 향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를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보라는 얘기죠. 남자에게서 진짜 아름다운 미는요 보통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않고 있죠. 그들만의 리그에 아름다운 여인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아름다운 여인의 기준은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또 그 예쁘기만 하는 기준도 잘 모르겠지만 걔마다 다른데 예쁜 여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 머리에 든 건 없지만 명품을 하는 뭐 룸사롱에도 있고요. 그게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아니죠. 뭔가 대화가 되고요. 교양과 지성도 있고 그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확 질리면 안 되겠죠. 예. 지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 귀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성이 어떤 외모적으로도 괜찮고 이래야지 진정 아름다운 여성이죠. 그 기준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조금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 일단 대화가 돼야 되고요. 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배경 지식이나 꼭 그게 뭐 이런 지식이나 교양 이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가면 이제 교양 과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양 과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대학교 때도 뭐 학점 따고 이런 걸로.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그 뇌생남, 뇌생녀 이런 모티브로 좀 가셔야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시각적인 부분만 강화를 시키는데 그냥 비계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외모만 육체만 아름답다는 것은 그거 플러스 정신과 영혼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섹시한 거죠. 자,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은 우리들을 정보로 제압하기만 하는 매체 사회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매체 사회에서 책은 더 이상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못한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보 용수는 신문과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에서 나온다. 인간의 정보 수용 능력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인터넷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 인터넷 때문에 더 조지고 있죠. 책을 못 읽고
정보의 망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경계 저편에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정보와 지식의 문제. 책을 안 읽고 안다고 생각하고 유튜버나 인터넷을 보고 내가 찾을 수 있고 언제라도 옆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건 절대 지식이 아니고 정보일 뿐이죠. 내게 되려면요, 경험과 더불어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주체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경험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내 거가 반복적인 학습에서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읽었다 그래서 한번 봤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어떤 이 종이로 만든 이 어떤 그 수단이 도구가 누군가 사라진다는데 절대 사라지지 않죠. 책으로 읽는 것과 노트북이나 전자책이나 이런 거 읽는 느낌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주체적으로 내게 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책이라는 정서, 그죠?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음악 감상실을 갔는데 최근에 생긴 곳입니다. 제가 말을 이름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멋진 CD를 뭐 수천 개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스피커도 아주 멋지게 쫙 해놓고 거기서 그 CD를 트는 것이 아니고 뭐 인터넷 있죠. 멜론 같은 거 그런 걸 노트북으로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죠? 특히 클래식 음악은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LP까지 안 가셔도 되죠. CD의 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뭐 MP3나 이렇게 FLAC로 바꿔서 그걸 틀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노트북에서 나오는 그런 클래식 그 프로그램으로 그러죠. 멜로닉이 됐든 뭐 옛날에 소리바다 같은 거였죠. 그런 걸로 특히 그런 거는 가요 틀 때나 그죠? 하면 될 것 같은데 클래식은 그 정서하고는 안 맞아요. 특히나 아주 고가의 그 스피커하고 그죠? 그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자, 아날로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날로그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게 있고 디지털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 지식은 이처럼 폭발하는 반면에 점차 우리들은 지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점점 모르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은 이상적인 경우에는 문화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유용하도록 그 지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학교가 전달해야 할 지식은 장래에 지식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식이 내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전 정도가 되겠죠. 1909년 내 할아버지가 학교에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산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러 급을 돌진해오는 거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당시 할아버지는 그런 거인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죠. 하지만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호메로스, 단테, 셰익스피어, 게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너는 이 산을 올라가야 해. 그리고 내가 정상에 도착하게 되면 넌 거인들의 어깨에 서 있는 난쟁이가 되는 것이야 라고 그분의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프린키피아 얘기하는 거죠. 뉴턴,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 산 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하자를 할아버지께 설명하기를 하지만 저 정상에 서면 그 광경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서면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바로 전체 문화와 그 문화에 대한 전체 지식을 사람들은 언제나 성선한 고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추천만 이제 다시 그 문어체를 읽어볼게요. 만약 그곳에서 인용한 구절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았고 그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었다. 전체 서양 문화는 참조 사항들과 숨겨진 관련으로 된 무한한 망으로 인식되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말귀를 알아먹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한 10배 이상으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죠. 모르고 그냥 해외여행 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유럽 같은 데는 거죠. 자연만 보도록 간다면 뭐 캘리포니아, 아프리카 하지만 남미만 해도 안 그렇고요. 유럽은 해도
유럽은 더더욱 안 그렇죠. 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야, 추천사만 그 머릿말만 해도 이렇게 꽤 기네요. 자, 할아버지는 산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사람들은 길 잃지 않도록 지도를 주워 보냈다. 그것은 그가 확실히 산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 읽어야 할 모든 책들의 목록, 바로 정전이었다. 이래서 그는 준비를 잘 갖춘 셈이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질학적인 지식의 층들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찾을 수 있었다. 학교를 마칠 때 마침내 그는 정상에 도달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는 이제 등산을 마쳤고 훌륭한 전망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2주 전 내 조카 딸인 안나가 학교에 입학했다. 그의 선생님은 안나에게 어떤 산도 보여주지 않았고 다만 바다를 보여줬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의 지식은 더 이상 산과 비슷하지 않다. 오히려 대양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선이 항상 똑같이 펼쳐져 있고 거울같이 잔잔한 수면에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인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바다 소리뿐이다. 오늘날 참조사항과 숨겨진 관련에 무한한 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가면 그에 대한 풍부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비유는 굉장히 잘했죠. 옛날에 산이면 지금 바다. 옛날에 인터넷이 제가 제대하고 이제 처음 복학했을 때 넷스케이프로 시작을 했죠. 넷스케이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다 바뀌었죠. 빌 게이츠가, 그죠? 윈도우 그때가 윈도우 95였나요? 네, 뭐 윈도우 97, 네, 뭐 그런 것들 제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제대를 했죠. 자, 그래서 그때 인터넷이 복학하고 나서 확 이렇게 확산되었던, 네, 그 느낌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단지 그곳에서 사람들은 전망을 볼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을 서로 연관시킬 수 없을 뿐이다. 연관시킬 수 없는 거죠. 알아야 연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끝없이 펼쳐진 대양 위에서 사람들은 쉽게 방향을 잃어버린다. 넷스케이프. 항해형 나침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나침판으로 우리는 지식의 바다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맞네요. 계속 넷스케이프 그 느낌이 납니다. 나는 안나의 선생님이 안나에게 등산 지도를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이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문화적인 지식을 간단히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 지도가 꼭 필요하다. 이전에 넓은 조망을 얻는 데 사용되었던 그 지도는 이제 우리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론 한때 등산에 사용되었던 그 지도를 대양의 항해도 쓸모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넘치는 가운데 지식이 모자라기도 한다. 이런 조합은 보통 전문가 지식이라는 표현으로 다뤄지거나 아니면 전문가 바보로 비난받는다. 그죠? 그런 비난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어디든 대중적인 거는 막 그게 넘쳐나요. 근데 제가 찾고자 하는 지식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죠. 최근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뭐 토마스만, 에드워드 사이드,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는 뭐 학자들도 있겠지만은 뭐 헤르만 브로, 아르토르 슈니출러, 뭐 이런 이제 호프만슈탈, 뭐 이런 사람들의 거는 오히려 더 찾아보기 거의 없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바보, 전문가 지식. 우리들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전문 지식은 결코 문화적인 지식이 아니다. 사람들은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마케팅, 천재물리학, 유전자, 변형, 옥수수, 웹디자인 등에서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관련에 대해서 사랑의 개념이나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력이 뭐 의사, 변호사, 선생님, 뭐 이렇게 검사, 전문가들 집단이 있겠지만 연구원들 특히 보편적인 이런 그죠 교양과 예술에 있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손석희 씨가 그 예술평론가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딱 보면은 그냥 손석희 아나운서는 시각적으로나 뭐 발음적으로나 봤을 때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런 문화와 예술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일수록 이러한 척도가 되는 것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결핍 현상. 예. 예. 그러니까
예전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서는 귀족의 어떤 특징이 그러한 것이었죠. 철학을 알고, 기하학도 알고, 예술을 알고,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나 사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더더욱 한 분야만 파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아나운서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서는 문외한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네. 자, 나는 이 책을 지식의 바다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썼다. 이 책은 서양 문화에서 자취를 남겼던 텍스트들에 관한 것이다. 서양 세계의 문화적 지식을 담고 있는 소설과 드라마들, 작품들, 이론적인 글과 논문들이다.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유럽이 만들고 발전시킨 것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중요한 말이죠. 인정해야 됩니다. 예컨대 유럽 계몽주의에서 생기는 인권의 이념이 그렇다. 물리칠 수도 없고 종종 비인간적으로 드러나는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도 세계화된 세계가 물려받은 유럽의 유산이다. 그죠? 거의 다 유럽 거죠. 내가 여기서 향한 책들의 선별자감은 새로운 정전을 구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체 문화가 참여하고 한 사회의 미학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확신이 함께하는 선택과 제외의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를 시간적으로 분류하여 만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와 정치에 관련되어 있고 문명의 강제에 대해 화를 내고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며 영화에 관여한다. 우리가 그것들에 몰두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주로 분류한다면 그것들은 아주 모호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우리들의 일상의 이런 구조를 책에 담았다. 따라서 책들을 연대기가 아니라 주제에 따라 분류했다. 각 장르의 제목이 마치 등대처럼 길을 밝혀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데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는 1719년이라는 시기가 아니라 경제라는 장에 속해 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나 카리나는 우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곳인 사랑의 장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폴론적이나 이성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연대기죠. 그죠? 딱 그 주제, 사랑. 그죠? 아니면은 경제, 정치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좀 분류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책의 선택에는 현대사회의 복잡성도 고려된다. 나는 일단 설정한 경제의 내부에서 되도록 많은 시간을 담으려고 했다. 따라서 정전의 고전인 호메로스와 팝문화의 상징인 도널드 덕을 이 책 한 권에 정리해뒀다. 그리고 60년대 비임양을 발명은 16세기 자본주의 발명과 똑같이 흥미론적으로 소개했다. 대중성이죠.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책들을 선별한 것은 이면도 있다. 다름 아니라 세부적인 점들이 있어서 많은 것들을 빠뜨려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그 옛날에 이지성 작가의 그 인문학을 읽어야 되는 그런 폭넓은 그 유명한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지성 작가. 리딩으로 리드하라.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인문 서적을 제대로 이제 사서 읽게 됐는데 이 책도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한 개 한 개를 하면 이 책은 뭐 수만 페이지가 되겠지만 좀 약간 이렇게 아웃라인 정도 잡아주는 요약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문학에는 결국 단지 문화적인 지식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문학은 단지 문화적인 지식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읽는 모든 책은 개인적인 경험과 결합된 것이긴 하지만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발견해야 하는 세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런 책들을 요약하는 것은 어떤 형태라도 프루스트, 마르샬 프루스트 얘기하죠. 언어의 아름다움과 제인 오스틴의 유머 또는 독서 산매의 경험이나 시대를 만들어냈던 인연과의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책은 만약 당신이 원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식의 바다로 나고자 할 때 항해용 나침반을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끝을 냈는데요. 역시 이 책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것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여행을 갔을 때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알고 발레 음악 그죠?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긴 그럼 또 푸시킨을 알죠. 그리고
톨스토이의 어떤 고향을 간다든지 안나 까르리나 그리고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또 죄와 벌 그리고 가라마조프가 형제들 뭐 이런 것들을 읽고 그 지역 그 인물이 살았던 고향을 방문하거나 그 나라에 갔을 때 느끼는 분위기는요 문화뿐만 아니고 그 러시아 민족과 그리고 그 지역적인 특성과 또 유럽과 동방에 융합된 어떤 여러 가지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 에르미타주 미술관도 가야 되고 그죠? 바실리궁,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러시아가 예전엔 또 몽고와 어떤 관계였나 그리고 표트로 대제는 어땠고 근대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큰 나라로 확장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아간파천까지 그리고 이 여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혼혈이 돼서 그렇겠죠. 몽골족들하고 슬라브족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미친 영향들 일제시대와 그죠? 러일 전쟁과 이 전체적으로 이걸 관망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문학 작품이 러시아를 여행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모르고 그냥 가서 이렇게 관광하는 것보다는 너무 아름답고 재밌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지성과 호기심과 관능성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분명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박물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데이트도 해보시죠. 그 나라 남녀 이성하고 데이트라는 게 꼭 사귀는 게 아니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런 게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든 그 나라 사람 집에서 하숙도 해보고 호텔 뭐 이런 것보다 그 집에 민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동네에 좀 머물러 있어 보고 그 사람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양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참 이거 러시아 예술 이렇게 많이 알구나. 예부게니 오네겐 오페라도 알고 그러죠? 차이콥스키 발레 데이스도 알고 완전히 그 대접을 다르게 해주겠죠. 그런 사람들 예술을 아는 사람들 훨씬 높이 평가해 주고요. 그죠? 제가 대구에서 있을 때 이제 예전에 그 백인 여자들한테 말을 좀 일부러 걸어봤어요. 이렇게 영어도 할 겸 그리고 남자보다는 또 여자가 또 약간 또 분위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말을 딱 걸어보면은 그 여자애가 미국 애들하고 러시아 애들 좀 생긴 거 다르잖아요. 딱 봤을 때 저는 그때 러시아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 애가 맞는데 영어를 좀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그런 클래식 강의하기 때문에 제 가방에는 항상 그런 영상 비디오와 클래식 CD가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차이콥스키의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영상물이 있었어요. 영상 테이프 그게 대략 한 DVD가 3, 4만 원 하죠. 그걸 선물로 주니까 여자가 눈이 땡그래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동그란 눈이 그러면서 자기는 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때 그 여자애가 읽었던 책이 카프카의 심판이었어요. 심판. 그 어려운 책을 영어로 된 걸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걸 읽는데 저는 그렇게 그 영어를 보면서 그 해석까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봐도 쉽지 않은 책인데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원서가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읽고 있는 카프카의 이제 원서로 된 영어로 된 그 책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책 읽는 여성들을 보는데 거의 이제 뭐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카프카 책을 읽었다는 것이 조금 더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분명히 그거는 고급 문화가 맞거든요. 대중문화, 고급문화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것들이 다 정치적인 거란 것이죠. 정치적인 것.
대중문화는 솔직한 얘기로 멍하게 세뇌시키고 지배 원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고급 문화, 상류층 문화는요, 지배하는 자들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종교, 기독교의 성직자,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당시에 라틴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양 수업, 예술 수업 나가서 큰 틀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문화 제국주의란 말을 했죠. 그 책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문화 제국주의. 미국이 그거를 21세기, 20세기 해서 지금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 경제만으로는 패권을 못 잡아요. 자,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말씀해 볼까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은 거의 다가 미국 시스템이죠. 먹는 것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거의 이제 보면 또 옛날 그 고대 그리스 그런 버전이었죠. 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